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옥시데이션은 우리가 SiO2를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SiO2를 성장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과연 이제 얘가 어디로 이제 활용이 될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자를 저는 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옥사이드로 이제 활용을 할 때 게이트 옥사이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모스 캐패시터를 제작을 하면 요 옥사이드에 대한 퀄리티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M 구조라고 해서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구조로 얘는 이제 성장은 안 되고요. 왜냐면 SiO2를 성장하고 싶다. 그 말은 기판이 실리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메탈, 여기는 메탈이기 때문에 성장은 아닐 거고 안 될 거고, 만약에 SiO2를 증착을 했다 하면 그 위에 메탈을 올려서 이 옥사이드에 대한 안에 누설 전류라든지 그 특성들을 이렇게 IV를 측정을 하면 그 리퀴지 커런트를, 이 옥사이드 안에 리퀴지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사이드에 대한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라든지 그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위에 옥사이드가 성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메탈이 증착되어 있는 모스 캐패시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모스 캐패시터 구조에다가 예를 들면 소스 드레인 두고, 그다음에 그 위에 메탈을 우리가 증착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모스펫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모스 캐패시터의 경우 보면 모스 캡은 전압에 따른, 즉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차지, 요 메탈 밑에겠죠. 여기에 차지가 얼만큼 이제 차 있는지를 보는 이제 소자죠. 그걸 이제 C라고 표현하는데, 전압당 이제 이 차지가 얼만큼 차 있는지를 보는 게 캐패시턴스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의미로는 옥사이드 두께의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옥사이드의 유전율에 비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높을수록 K 값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SiO2를 성장을 하고 나서는 캐패시터를 이제 패터닝해서 CV 특성을 측정을 하면 우리가 성장한 옥사이드에 대한 퀄리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CV를 찍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P타입에다가 모스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CV를 측정을 한 거예요. 이 왼쪽이 accumulation 영역이 되겠고, low frequency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인버전 구간이 되겠네요. C는 두께에 반비례하고 옥사이드의 입실론에 비례하죠. 요 C max 값을 우리가 알면 여기 있는 요 입실론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사이드의 두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엘립소미터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값도 우리가 픽스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C옥스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왜냐면 C 값을 우리가 여기서
추출하면 되니까. 만약에 인버전이 안 되는 소자다 그러면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Cmax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인버전이 된다 그러면 인버전 되는 요 값에서 C 값을 추출해서 엡실론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C 값이 이제 감소하죠. 그래서 나중에 수업에 또 왜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감소하고 로 프리퀀시에서는 C 값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C 값이 감소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입실론 값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신 요 디플리션 되는 영역, 이 영역을 활용을 하면 요 C 값이 감소되는 거는 어쨌든 그 안에 디플리션 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 폭 같은 경우는 기판의 농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폭을 하면 우리가 요 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유익합니다. 그리고 와이드 밴드갭인 경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C 값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딥 디플리션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에너지 밴드갭이 와이드 밴드갭이거나 혹은 그 안에 트랩 준위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일렉트론들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잘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페림 레벨이 플래시해지면서 이 C 값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일렉트론들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못 올라가게 되면 페림 레벨을 충족을 못 시키죠. 그러면 원래는 게이트 볼테이지에 따라서 페림 레벨이 밴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 사이티드 된 캐리어가 없다 보니 페르미 레벨과 같이 게이트 볼테이지와 밴딩이 되죠. 컷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해서 에너지 밴드가 같이 페르미 레벨과 같이 휘면서 게이트 전압은 증가하지만은 이 C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지만은 이 Q 값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C 값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 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딥 디플리션이라고 하고요. 보통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혹은 SiC에도 만약에 그 기판이 에피층이 만약에 디펙이 많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CV를 통해서 옥사이드에 대한 입실론 값이라든지 혹은 기판의 농도, 그 다음에 이 기판의 상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V 뿐만 아니라 이 옥사이드를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옥사이드를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디펙이라든지 그다음에 찰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옥사이드와 그다음에 실리콘 그 사이 계면 찰지 부분은 총 4개 정도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트랩 덴시티를 결정하는 인터페이스 트랩 찰지, 그 다음에 실리콘에서 옥사이드로 성장이 될 때 이게 예를 들면 SiO2가 되면 되는데 SiOX가 된다든지, 혹은 실리콘이 더 많은 케이스, 이 경우는 실리콘 자체가 포지티브 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제 그 픽스드 옥사이드 찰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트랩드 찰지, 그 다음에 모바일 찰지 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인터페이스 트랩 찰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실리콘에서 SiO2를 성장할 때 요 뭐 실리콘을 만약 그 클리닝을 잘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이 인터페이스 트랩 찰지가 일어나는 원인은 댕글링 본드인데요. 그 이유는 실리콘이 사족이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는 기판이라고 합시다. 요 위에는 표면이죠. 요 위에 표면,
여기에 요것들은 얘들은 뭔가 공유 결합을 할 그게 없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댕글링 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을 잘 결합을 시켜서 뭐랑 SO2랑 잘 결합을 시켜서 제거를 해줘야지 여기 있는 DIT가 최대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IT들이 있으면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고 소스 드레인 있고 게이트 있고 했을 때 게이트 모스펫을 고동하기 위해서는 드레인 쪽에 전압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이트 전압도 VTH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0V인 경우 여기는 이제 채널이 없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안 흘러야 돼요. 근데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채널 영역에 인터페이스 트랩 덴시티가 존재한다면 그 말은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드레인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여기는 트랩되어 있는 일렉트론들이 당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 전압이 턴온이 안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드레인 쪽에 전류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 전압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나왔다면 게이트 전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게이트 전압이 낮을 때 전류는 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DIT가 발생해서 DIT가 있어서 일렉트론이 이제 흐르게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드레인 커런트가 발생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프 커런트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DIT가 있으면. 그래서 DIT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클리닝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 실리콘의 서페이스를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댕글링 본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DIT가 있으면 리키지 커런트가 유발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일렉트론이 어쨌든 작은 드레인 전압에서 나가면 여기는 또 빈 공간이 되잖아요. 이 게이트 전압에서 만들어진 채널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일렉트론들이 이런 식으로 트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일렉트론이 트랩이 되다 보니까 모빌리티가 감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TH가 좀 네거티브로 시프트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IDVG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VTH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좀 미리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선을 그었을 때 VTH가 이쪽으로 좀 시프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서브 스레셜드 스윙이 저하가 되는 거죠. SS 값이 커집니다. 그 말은 이 스위칭 특성이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아이디얼하게는 60mV per decade인데 그게 이제 증가하게 돼서 스위칭 특성을 디그라데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를 하려면 실리콘의 서페이스를 최대한 안정화 시켜야 되고 클리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픽스드 차지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산소가 두 개 붙어버리면 얘는 이제 SiO2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실리콘이 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이도 보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일렉트론이 또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일렉트론들은 마치 댕글링 본드처럼 어떤 외부 혹은 다른 실리콘하고 결합이 없다 보니까 외부 에너지에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일렉트론을 잃게 되면 결국 이 나간 일렉트론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은 어떠한 차지를 띄고 있어야 될까요? 플러스 차지를 띄어야지 다시 일렉트론이 와서 이 실리콘이 중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리콘이 이렇게 하나 더 존재하게 될 경우 일렉트론을 쉽게 내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실리콘은 플러스 차지를 띄는 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실리콘에서 SiO2가 바로 완벽하게 바로 성장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인터레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SiOX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개수의 차이인 거지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싱글 크리스탈이고 요 위로는 아노포스 구조이기 때문에 분명 인터페이스에서는 좀 결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나올 거고 그 안에 이제 픽스
옥사이드 찰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 트랩 찰지 같은 경우는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SiO2가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요 안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실리콘 하나에 산소가 2개가 이제 와야 될 텐데, 좀 크게 적을까요? 실리콘 하나에 산소가 2개가 와야 될 텐데, 근데 옥시즌 베이컨시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 여기에는 먹을 수 있다, 가벼운 일렉트론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옥사이드 트랙트 찰지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땀에서 나올 수 있는 나트륨 이온 등에 의해서 이제 모바일 차지 등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안에서 차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요 안쪽에서 차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얘를 플러스 차지라고 우리가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실리콘이니까 이 게이트 쪽에서 인버전을 시켰을 때 일렉트론 채널이 여기 만들어지겠죠. 여기 드레인에서 전압을 땡기고 하면 일렉트론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게이트에도 전압이 인가되지만은 이 안에 옥사이드 안에도 플러스 차지가 있다면 얘는 더 많이 이렇게 위쪽으로 더 치우칠 거예요. 이거를 뭐라 보냐면 surface scattering이 더 많이 일어난다 하는데, 근데 그 원인을 이 리모트된 쿨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모트 쿨롱 스캐터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옥사이드 트랙트 찰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픽스드 찰지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스캐터링이 크게 발생하면 있는 것처럼 모빌리티 디그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차지에 의해서도 VTH는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VG가 있고 ID가 있으면, 원래는 ID라기는 여기인데 이미 플러스 차지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이만큼 안 가도 되는 거죠. 왜? 옥사이드 안에 플러스 차지가 이미 있으니. 그래서 VTH가 먼저 그냥 일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옥사이드를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과연 2번에 대한 건지, 혹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1, 2번에 대한 건지, 1번에 대한 건지, 2번에 대한 건지, 혹은 3번에 대한 건지, 4번에 대한 건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VTH가 좀 시프트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경우 얘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얘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럼 어떤 거에 의해서 더 도미넌트하게 만들어지는지, 이 VTH가 시프트 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는 1번하고 2번은 옥사이드가 성장되는 그 시점에 바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3번, 4번은 성장되고 있는 중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프트하는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옥사이드 두께하고 관계없이 그 수치가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영향이 더 도미넌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시프트 되는 형상이 두께에 따라서 얘가 더 증가하더라, 더 시프트하더라, 그 말은 뭐 두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3번, 4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보고 판단하셔야겠는데,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두께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베리에이션을 갖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그리고 옥사이드는 게이트 옥사이드 말고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소자와 소자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주기 위해서 필드 옥사이드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걸 해주는 게 옛날 같은 경우는 로코스, 요즘은 STI로 해서 소자와 소자 간을 절연을 해줍니다만, STI는 메인이 주로 이제
데포지션을 하게 될 거예요. 로코스가 그로스하는 방식을 하는 거죠. 좀 각각의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로코스 방식이 요 보시는 것처럼 소자와 소자 간에 아이솔레이션 하는 방식이 되겠고, 여기 보면 요렇게 옥사이드가 성장된 게 로코스 보시면 됩니다. 로코스 하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 실리콘에다가 옥사이드를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라이드 증착을 하고 PR 패턴을 통해서 패터닝 한 다음에 실리콘 라이트라이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 리무브 하고 여기에다가 SiO2를 산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요 안쪽만 산화가 돼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라이트라이드는 이렇게 좀 들어 일어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라이트라이드를 제거를 하면 여기 이제 로코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자와 소자 간의 아이솔레이션용으로 로코스를 만드는 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는데 STI라든지 로코스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리콘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SiO2를 일부러 좀 기르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근데 굳이 요거를 위해서 퍼니스를 해야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을 일반 상온 놔둬놔도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정하기 전에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지우기 위해서 BOE라든지 뭐 DHF를 통해서 표면에 있는 산화막을 지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리닝 공정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하시면 옥사이드를 뭐 성장한다든지 하시면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